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깊은 상처가 가족의 이름으로 흘러들어옵니다. 79,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남자. 그가 믿었던 건 단 하나,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였지요. 그러나 어느 날 단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손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진실은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욕망과 배신, 혈연과 복수가 얽힌 가족의 진실 게임. 이제 유산을 둘러싼 막장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9번째 생일. 나대찬에게 있어 그날은 인생의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 55주년을 겸한 그의 생일 잔치는 청담동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초대된 하객은 1000명이 넘었고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셔터음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무대 중앙 꽃다발을 아는 노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외며느리 오지수, 왼쪽에는 손자 나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대찬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삶의 의미로 붙잡아온 유일한 존재였지요. 대찬은 유진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있나 보구나.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객들은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에 감동받은 듯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진 연설에서 대찬은 의미심장한 선언을 했습니다. 내 유산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내 손자 유진뿐입니다. 순간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고 유진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선언은 오래전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직접 들은 순간은 역시나 무거웠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대찬은 가족들과 함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늘 그렇듯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바탕의 종이에 붉은 왁스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신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대찬은 인상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그리고 거기에 적힌 짧은 문장. 그 아이는 당신의 손자가 아닙니다. 당신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지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대찬은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편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던 과거가 어렴풋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문정숙. 그의 아내이자 유진의 할머니인 여인은 젊은 시절 병약했습니다. 대찬이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던 시절, 그녀는 집에 남아 가족과 하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시기 집안에서 자주 얼굴을 비췄던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한표. 젊은 시절 충직한 집사였던 그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퇴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찬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과거 가족 여행 사진들 속 문정숙과 조한표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사이에 특별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사진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대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이 조한표의 면상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들 정도로 마음은 이미 편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는 평소처럼 아내 정숙과 유진, 지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던 대차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 유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소? 정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항상처럼 예의 바르고 속 깊은 아이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대차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유진은 정말 자신의 손자가 아닌 걸까요? 오전 대차는 모든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혼자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외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묘 앞에 앉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놓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지. 내 아들 유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른 낙엽을 휘날렸습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기척. 대차는 그 직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대차는 여전히 자신의 서재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 낡은 앨범 한 권이 천천히 그의 손끝을 따라 펼쳐졌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사이로 선명하게 살아나는 젊은 시절의 기억. 그리고 그 사진 속 가장자리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조한표.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입술에 맺혔습니다. 과거 자신이 직접 고용했던 집사였고 정숙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켰던 인물이었지요. 말없이 집안을 정리하고 정숙의 산책을 도왔으며 유난히 조용하고 충직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얼굴은 사진 속에서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대찬에게 의심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익명의 편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손자가 아닙니다. 당신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지요. 낯선 필체로 쓰인 한 문장은 그의 평생의 신뢰와 사랑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요. 대차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고이 감춰두었던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가 의뢰한 검사는 유진과 자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현우의 죽음 이후 단 하나의 혈육이라 믿어왔던 유진. 그러나 그 믿음조차 의심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점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은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그의 웃음은 따뜻했고 무심한 말투 속에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대차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의 피가 아니라면? 지금껏 이 아이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눈매, 턱선, 말투까지 모두 익숙했지만 그 모든 익숙함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차는 유진이 밥을 먹는 모습조차 의미를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릇을 들 때의 자세, 수저를 놓는 습관, 대답하는 방식 하나하나까지 말이죠. 유진은 그런 대찬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대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 말은 너무도 익숙한 말투였지만 오늘따라 차가웠습니다.
유진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낼 수는 없었어요. 지수 역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눈빛이 자신이 아닌 유진에게 향해 있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지수는 대찬을 누구보다 신뢰했고 존경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도 자신과 유진을 가족처럼 품어준 이 노인의 헌신에 감사했으며 유진이 어릴 때부터 남편처럼 따랐던 대찬을 진심으로 의지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가 유진에게 거리감을 두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저녁이 끝난 후 조용히 대찬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대찬은 책상 앞에 앉아있던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후에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니 옛일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무언가 단단하게 닫힌 문을 느꼈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씀 주세요. 대찬은 지수가 방을 나간 후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 속 조한표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조용히 뜨개질하던 그 시절의 마당.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장작을 패던 집사의 그림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정숙, 그 아이는 정말 나의 손자가 맞는가? 그 순간 탁자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대찬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진 속 남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곧 잊고 지낸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대찬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나대찬은 병원 특실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세상의 어떤 서류보다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진,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손자, 유일한 핏줄이라 믿었던 아이. 하지만 결과는 부정이었습니다. 부계일치 불가, 친자관계 아님, 간결하고 차가운 문장.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의 삶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지요. 백만장자의 자리를 지켜온 자부심보다 단 하나의 핏줄이라는 존재가 더 소중했던 대찬에게 이 결과는 곧 존재의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대찬은 조용히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외며느리 지수와 손자 유진이 안채 응접실로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유산 상속을 잠시 보류하려 한다. 당분간 회사 지분이나 자산 이전은 없을 거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유진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님? 갑자기 왜?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뭔가 잘못했나요? 대찬은 대답 대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날카로운 단절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진심을 믿을 수 없는 이들이 사는 것 같구나. 말을 마치고 대찬은 자리를 떴고 응접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드리웠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돌아온 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손길, 생일마다 챙겨주시던 케이크, 함께 걷던 정원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찬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대찬은 유진을 멀리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투명하게 대했습니다. 유진은 견디기 힘들었지요.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대찬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집을 나가겠습니다. 더는 이 집에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대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뒷모습이 서재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지수는 대찬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정장 차림,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음성은 간절했지만 대찬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당신이 말해줘야겠어. 그 아이 도대체 누구야?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년간 숨겨온 진실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집안을 제 집처럼 여기고 유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순간 대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 문정숙의 과거를 뒤쫓기 시작한 날부터 그는 이미 이 진실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을 통해 듣는 고백은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당신, 이 집안에 어떤 의미로 살아온 거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는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공허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나대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가 창틀을 타고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 문정숙과 젊은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 속에 한 구석, 흐릿하게 웃고 있는 남자. 이제야 그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조한표? 그가 의심했던, 그리고 잊으려 했던 남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대찬의 손에서 사진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마음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상속은 멈췄고 가족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피보다 진한 마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대찬은 정숙의 침묵과 조한표의 의심 이후 연일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진의 미소마저도 이제는 선뜻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그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 지수,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아들 현우. 모두가 완벽해 보이던 지난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분이 지금 꼭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날 누굴 마주하는 것도 피곤했지만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나? 이도환이요. 신분증도 확인했고 신체 일부에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답니다. 화상? 나대찬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도안이라는 이름 역시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직감은 그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인물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왼쪽 턱 선과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나대찬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 못 하시겠죠? 그 말에 대찬은 눈썹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혈액형 분석지,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나대찬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젊은 여인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이 20살 때 낳고 버린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도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이내 의자를 뒤로 젖히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젊은 시절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대학 입학 직후 가난한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 생활을 하며 일하던 시절. 연극과 여학생, 이름은 미정. 몸이 약했던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고 자신은 군대와 사업에 쫓겨 그녀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나중에야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찬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놓인 사진과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의 눈빛이 그 어떤 증거보다 강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찾지 못한 책임을 지라는 건가? 그보다도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달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의 유산에서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그 말에 대찬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유산, 또다시 유산이었습니다. 유진에 이어 도안까지. 혈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다가오는 요구들이 점점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네.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건 검사로 증명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진행하시죠. 친자 확인. 전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도안은 준비한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나대찬은 그의 준비성과 침착함에 더 큰 경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회장님, 제 인생은 버림받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끝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도안은 마지막 말만 남기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나대찬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어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유진과 도안, 두 사람 모두의 진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찬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 잊힌 이름들, 지워버린 과거의 자국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유산이 아닌 과거와의 전쟁일지도 몰랐습니다. 서울 청담의 대저택 서재 안, 나대찬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몇 번이고 되짚어 읽은 문장은 단 하나의 사실을 반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환, 나대찬의 생물학적 자식으로 판명됨.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기세 좋던 대찬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결과는 곧 유진이 친손자가 아님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개념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시각 도안은 이미 이 사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할지도 모르겠군요. 며칠 후 일간지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불륜 손자와 숨겨진 친자의 유산 전쟁 돌입. 기사에는 도안이 대찬의 친자임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유진이 사실상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조 원대의 유산이 걸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대찬 측 관계자, 재계 인사들의 멘트가 붙었고 언론은 이를 먹잇감 삼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했습니다. 회사는 곧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돌았습니다. 내부 이사들은 대찬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상황을 매듭 지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은퇴 혹은 사퇴를 의미하는 암묵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대찬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엔 그늘이 자리했습니다. 도안은 곧장 언론 인터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대찬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 말을 TV로 지켜보던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동자 속 허망함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 온통 부정당한 인생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깊은 밤 몰래 대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대찬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서재로 조용히 들어서며 유진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제가 진짜 손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면 저한테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오롯이 울림이 되어 대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곁을 언제나 지켜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몰랐던 애틋한 마음들이 눈물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대찬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깊고 단단한 온기로. 그것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시간과 믿음으로 엮인 진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호텔. 무대 위에 선 유진은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취재진의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은 떨림 없이 열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존경해 왔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대찬의 유산 상속 문제로 언론이 들끓는 가운데 당사자인 유진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었죠. 대찬은 집무실 안대형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리모컨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옆에 있던 문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면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그분의 손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보다 회장님을 사랑했고 이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적막이 흘렀고 이내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진심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도안은 같은 시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유진의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도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 하나는 제대로 하는군요.
불쌍한 척도 전략이지요.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번 여론은 유진 쪽에 기운 듯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시면 역풍이. 그 순간 도안의 손이 탁자 위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계산과 욕망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대차는 유진과 정숙 그리고 도안을 모두 고택의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묵직한 침묵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고요한 거실에는 말 한마디 없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킨 대찬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은 내 전부다. 내 선택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어. 그는 도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안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너도 내 아들이라면 내 판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 이해는 해도 납득은 못하겠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에게 회장님의 모든 걸 물려주신다니요. 그 말에 문정숙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지. 유산의 절반, 정확히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앞으로 나와 이 집, 그 누구와도 관계를 끊어라. 그 제안에 정숙은 놀란 눈을 떴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계약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그 어떤 접촉도 권리도 포기한다는 걸. 그의 표정에는 승자의 냉소가 떠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기자들은 유진의 회견 소식과 함께 도안의 침묵을 대조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유진에게 기울었고 대한그룹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고택의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지요. 회장님은 나를 가족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대찬의 서재 창가까지 닿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대찬은 말없이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피가 아니라도 마음으로 맺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겨울 바람이 대저택 정원을 휘감으며 나뭇잎을 쓸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고요한 정적 속 집안에서는 숨죽인 발소리 하나조차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문정숙 여사는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가장 먼저 발견했고 그 뒤를 이어 지수와 대찬이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들었지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대찬은 정숙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핏기조차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두려움이 스며 있었지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말기강경화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요. 대찬은 아무 말 없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회한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사랑이 겹쳐진 듯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지고 난 뒤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대차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쉬어야 해. 아니요. 이번엔 말해야 해요. 이제라도 말하지 않으면
평생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던 시절 자신은 병약했고 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 무렵 대차는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고 그녀는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너무 힘들었어요. 내 곁엔 늘 당신이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한표는 내게 말을 걸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흐느낌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난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몰라주길 바랐고 동시에 언젠간 들통나길 바랐어요. 유진이는 내 속죄였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대차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이미 뼈만 남아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사랑과 배신, 헌신과 외면이 모두 뒤섞인 시간들이었지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당신 손자일 순 없을지 몰라도 제겐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만은 제발 당신 손으로 키워주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이 멈추고 대차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로 흐르는 눈물은 조용했지만 모든 걸 쏟아낸 듯 깊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유진은 검은 양복을 입고 정숙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차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복잡했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피를 가졌든 자신이 품어야 할 가족이라는 사실만큼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차는 정숙의 유품을 정리하다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표지 속에는 그녀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심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했고 평생 미안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 당신보다 더 많이 닮았다는 걸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해 미안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대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후계자 발표가 임박한 어느 겨울 아침 회장실 창밖으로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대차는 말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다. 팔순을 앞둔 얼굴엔 고요한 비장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유진의 친자 확인 결과는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외며느리 지수에게만 조용히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유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남편이 유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도 몰랐어요. 그저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대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엔 두려움과 애정,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그룹의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유산은 이 회사를 일군 노력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가족입니다. 한참 말을 멈춘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찬의 손자 나유진에게 모든 지분의 50%를 넘기려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회장님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실 앞까지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게 피보다 소중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나대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널 사랑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 사랑은 어떤 진실보다 깊은 것이었다. 내가 떠나면 그건 내가 버림받는 것이다. 그 말에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나대차는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생긴 허약한 상태였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문정숙은 침묵 속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숨기며 살았네요. 대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유진이 있으니까. 그 아이는 우리 둘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커온 거니까. 눈 내리는 날 유진은 다시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나대찬이 지켜온 이름을 잇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나대찬은 회장의 자리도 아버지로서의 오해도 한 남자의 인생도 모두 내려놓고 창밖의 겨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진실이지만 사랑은 선택이지요. 그 순간 고요하게 내리던 눈발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대찬의 눈빛은 따뜻한 고백처럼 마지막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라고. 나대찬의 유언은 재산보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실수로 시작되지만 용서는 언제나 선택으로 남습니다. 욕망이 부른 상처 속에서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뒤늦게라도 가면을 벗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막장의 끝에서 가족은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피보다 깊은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